여기 BIS죠.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는데 이번 6월 25일에 연례 경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주식과 연관이 있는 글로벌 기관들 있죠. 골드만삭스 뭐 이런 친구들, 얘네들이 내는 레포트는 솔직히 말하면은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급등할 때도 안 된다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별 신뢰성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자, 이렇게 주식과 전혀 연관이 없는, 즉 실제 돌아가는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요런 기관들의 레포트 있죠. 경제보고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실물 경제를 그대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IMF도 그렇고 OECD, BIS 얘네들의 경제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PCE 물가 지수 두 가지 다 헤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물가 지수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위에 게 뭐냐면은 식품하고 에너지 요게 포함된 이 헤드라인 물가 지수라는 거고, 요 아래에 요게 이제 핵심 물가 지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국가별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식품, 뭐 에너지 등의 이런 뭐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얘네들의 인플레이션 기여도는 다들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근원 인플레이션, 핵심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서비스 부분이 대부분 다 근원 인플레이션에 포함이 됩니다. 서비스 부분이 쭉 상승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면서 이게 대부분 고착화가 돼가고 있어요. 즉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을 한창 끌어올렸던 원인들이 뭐죠? 여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컸죠. 배달이 안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도 갑자기 급격히 코로나 이후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초기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던 원인들은 지금 거의 다 소멸이 됐다. 급격히 지금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제 서비스 가격이 근원 물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가격의 변동률이죠. 여기 YOY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격 변동, 서비스 가격 변동이 이제 요거 보시면 되는데, 서비스 가격 변동률은 역사적으로 상품 가격 변동률보다 현저히 낮게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서비스업의 특징이 뭐냐? 여기 제조업이죠. 매뉴팩처링이. 여기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다 훨씬 높죠. 그래서 노동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제조업 대비해서 서비스업이 거의 2배는 높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임금 인상은 다른 요인들보다 관성적으로 움직이죠.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웬만하면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임금이에요. 그리고 임금의 경우에는 국제 경쟁에 덜 노출되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막 공급이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민을 가고 그러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뭐냐면은 서비스 부분의 가격 분산이거든요. 상당히 낮다. 그래서 임금 요인 때문에 서비스업의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지 않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직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게 임금이고, 그 서비스의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임금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안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증하니까 수십 년 동안 최근에 가장 강도도 높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2021년과 2023년 아주 빠른 속도로 동시다발적으로 글로벌 다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 아직도 금리가 낮아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금리가 안 높아요. 그래서 뭐 금리는 5% 주는데 물가는 6% 올라간다.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이걸 맡겨놓으면 마이너스 1%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비를 하는 게 훨씬 나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걸 데이터로 국제결제은행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로 신속히 전이가 됐어요. 대출금리가 쭉 올라가니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거고, 또 금리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대출을 받아서 뭔가 사야 되는데 사기 힘드니까 총수요도 빠르게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기준도 상당히 강화가 됐고, 그래서 대출 금액도 당연히 깐깐하게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감소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 문제를 터뜨렸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요가 감소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일어났냐? 금리를 올렸더니 가격이 비싼 내구 제품목과 주택, 얘네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 가격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를 했고, 나머지 서비스는 계속 오르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금리 인상의 결과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성장 전망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높은 저축률입니다. 높은 저축률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덕분에 팬데믹 기간에 초과 저축이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또 노동시장이 워낙에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강화시켜 줍니다. 임금을 많이 주니까 소비를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침체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온화한 기후로 다행스럽게 유럽에 천연가스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했으면은 그냥 뭐 끝장났을 텐데 그런데 다행히 온화한 기후가 있었고, 또 하나의 원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전략을 포기했죠.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또 재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를 많이 막아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다시 경제 재개를 시작하게 되면 다시 세계 경제가 막 불타오르고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그걸 폐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장 드라이브는 어느 쪽으로 주로 나타났냐? 서비스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작아요. 뭔 소리냐? 중국이 건설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 건설 활동을 증가시키면 아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0.7%가 증가합니다. 중국으로 필요한 원자재 뭐 이런 거 다 갖다 주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의 수출이 늘어나는 거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도 금속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잖아요, 건설이. 이렇게 0.5%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부양이 되는데, 지금 중국은 건설과 제조업 요 부분이 어떠냐? 그렇게 크게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은 주로 서비스업, 뭐 레저, 여행 등으로 최근에 급격히 확산이 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으로 이런 파급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글로벌 건설이건 제조업이건 좋아지고 싶어도 중국이 뭐 지 혼자 좋아집니까?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중앙은행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경기가 침체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미 연준이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소통이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높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국제결제은행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황을 쭉 훑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국제은행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말 가장 어려운 마지막 구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원자재, 상품 등의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런 기본 요인들이 제거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근원의 핵심 이런 인플레이션인데, 임금 상승과 같은 이런 관성의 요인이 서비스업의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쉽게 물가가 안 잡힌다, 이걸 앞서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죠. 가계와 기업이 그동안의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임금 및 가격, 뭐 제품 가격 이런 거를 인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응이 돼가고 있다.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높은 정책 금리로 경제가 계속
악화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금융의 파국이 생길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계와 기업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도 제품 올려가지고 대응할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못 살겠다. 그럼 노조에서도 임금 올려달라 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적응해서 쭉 끌어올리는 게 1970년부터 1980년 되죠.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나중엔 20%까지 올라가야 뭐가 잡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은 정책금리가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디든 문제가 생긴다는, 돈을 못 갚는 문제, 그게 바로 디폴트죠. 디폴트가 터지면 이제 빵 하고 터지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두려운 점이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어려운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리고 신흥국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장치가 약한 친구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덜 고정된 이런 국가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일부 국가들은 정치적인 이런 제도가 잘 안 돼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어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 압박을 받는 국가가 나오게 되면 그런 국가를 중심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그냥 착착착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돌발 악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건데, 그거 외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이 어려울,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유들도 또 말해주고 있어요. 국제은행에서. 자, 첫 번째는 서비스 물가가 최근에 계속 상승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정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쭉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물론 그 근원 물가도, 이런 서비스 물가도 장기적으로는 유사하게 가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상한 흐름, 서비스 물가가 아직 정점 안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헤드라인도 곧 따라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부여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앞으로 더 길게 인플레이션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1970년도에도 보시면은 약 1년 동안만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잡혔어요. 하지만 그 후에 장기간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재수가 없으면 인플레이션이 초반에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는 있는데, 요걸 지나면 그 다음엔 아주 천천히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둔화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도 있다. 요 가능성이 충분하다. 요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고, 특히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걸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 품목의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를 아직 잡았다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 소비 범주 전반에 걸쳐서 지금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자,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파급이 하도 커져서 얘도 올리고 쟤도 올리고 계속 올리는 이런 연결고리가 커지다 보니까 장기간 쭉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세부 항목 간의 변화도 유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가계와 기업이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 올렸어, 나도 올릴게. 너 올렸어, 나도 올릴게. 이러면서 물가 상승에 격하게 반응해서 다 같이 가격을 막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데이터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진짜 주의해야 된다. 국제결제은행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국가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을 더 자주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전에 급등을 하기 전에도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우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제품의 가격을 계속 올려요. 기업들이. 그렇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정말 국가적으로 잡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2% 안으로 물가가 들어가게 하려고, 상승률이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기업 평균 이익이 매년 2.5%는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국제은행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 가격 인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안 하겠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된다.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매년 이익이 2.5% 정도는 감소해줘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잘 될지 모르겠죠. 정책적으로든 뭐든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점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는 원래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은데 이게 계속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으면 나중에 장기 금리도 같이 장기 기대 심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최근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고착화돼서 장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자, 지금까지 국제결제은행에서 설명하는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오늘 벌써 거의 한 20분가량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늘어지면은 또 졸리고 재미없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얘기를 쭉 한번 설명을 드린데 뭐 종합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국제결제은행에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굉장히 불안하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는데 조짐이 뭔가 이상해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뭐 앞 내용 전부 다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 필요 없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국제결제은행의 경제 자료 확인을 해보고 전망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소통에서는 거시경제 사이클 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또 거기 소속돼서 움직이는 기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전반적으로 딱 설명을 드리고 깊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감사합니다.